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유종지미, 유종지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를 밀고 계시는 할아버지와 함께 기다리고 계셨어요. 버스가 올 때마다 할머니는 이 버스 타자 라고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계속 아니야 다음 거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할아버지가 고집을 부리시는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버스가 지나갈 때 할머니가 여보 우리 집 가는 버스 맞잖아 라고 하시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좋아서 그래. 집에 가면 또 바쁠 텐데.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유종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는 있을 유, 종은 마칠 총, 지는 어조사 지, 미는 아름다울 미예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한다는 뜻이죠.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끝까지 완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위나라에 위영공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임금은 젊을 때부터 정말 훌륭했다고 해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현명한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치를 좋아하고 간신배들의 말만 듣게 된 거죠. 공자가 이걸 보고 정말 안타까워했대요. 처음엔 그렇게 훌륭했는데 왜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가? 라면서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 백성이었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믿고 따랐던 임금이 변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평생을 함께한 할머니와의 시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셨던 거죠. 집에 가는 것보다 할머니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선물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었어. 아름다운 마무리는 화려한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거더라고요. 칠종칠금, 칠종칠금. 여러분, 제 핸드폰이 말을 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인아, 너는 왜 맨날 나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놨다가 하니? 진짜 하루에 몇 번이나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몰라요. 카톡 왔나 확인하고, 별거 아니면 다시 놓고, 또 생각나면 들고, 또 놓고, 이런 반복이 계속되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칠종칠금이에요. 칠은 일곱칠, 종은 놓아줄 종, 칠은 또 일곱칠, 금은 잡을 금자거든요. 7번 놓아주고 7번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마음까지 얻기 위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고 관용을 베푼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번에 제압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항복과 충성을 얻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삼국시대 총나라의 제갈량이 남쪽 오랑캐들을 정벌할 때 일어난 실화거든요. 그 당시 남만족의 우두머리가 맹획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용맹하기로 유명했어요. 제갈량이 남쪽을 평정하러 갔을 때 맹획은 끝까지 저항했거든요. 그런데 제갈량이 정말 똑똑한 게 맹획을 잡을 때마다 죽이지 않고 놓아줬어요. 첫 번째 잡았을 때도 너 항복할 거야? 절대 안 해. 그럼 가라. 두 번째 잡았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7번을 반복했어요. 맹획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족장이 자신을 계속 놓아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7번째 잡혔을 때 맹획이 완전히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제갈량님, 저는 정말 항복합니다. 다시는 반역하지 않겠습니다. 이때부터 맹획은 제갈량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바쳤다고 해요. 단순히 힘으로만 굴복시켰다면 언제든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서 마음까지 얻은 거죠.
아까 제가 핸드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한 번에 확실하게 정리하려고만 했거든요.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인정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마음으로는 납득하지 않고 그냥 상황상 고개만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소통과 이해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7번 놓아주고 7번 잠분다는 것,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진짜로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던 거죠. 침소봉대, 침소봉대.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저 작은 녀석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어머, 저 고양이 완전 도둑놈이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저씨는 저런 건 그냥 생존 본능이야. 뭘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한 분은 엄청난 범죄자로, 한 분은 그냥 배고픈 동물로 보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침소봉대랑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침소봉대는 바늘처럼 작은 것을 몽둥이처럼 크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침은 바늘침, 소는 자글소, 봉은 몽둥이봉, 대는 클 대자를 써요. 작은 일을 과장해서 크게 떠벌리거나 별것 아닌 걸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부풀리는 거죠. 회사에서 동료가 회의 시간에 5분 늦었는데 저 사람은 시간 개념이 전혀 없어. 완전 무책임해. 라고 말하는 것도 침소봉대고, 친구가 한번 연락 안 받았다고 우종이 끝났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때 연나라와 제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연나라 장군이 제나라 변방 마을에서 작은 승리를 거뒀거든요. 정말 별것 아닌 소규모 전투였는데 연나라 왕에게 보고할 때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제나라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과장해서 보고한 거예요. 왕은 기뻐서 온 나라에 잔치를 벌이고 승리를 자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변방 초소 하나 점령한 게 전부였던 거죠. 이 일이 알려지면서 바늘만한 일을 몽둥이만하게 부풀린다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 장군은 결국 왕의 신뢰를 잃고 파직당했답니다. 그 길고양이를 보던 그날 저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후배가 제출한 보고서에 오탈 하나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이 친구는 꼼꼼함이 부족해,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늘만한 실수를 몽둥이만하게 키워서 그 친구 전체를 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작은 것은 작은 것일 뿐이에요. 바늘을 몽둥이로 만드는 순간 진짜 중요한 몽둥이를 놓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송구영신, 송구영신.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정말 우연이라는 게 있구나. 급하게 뛰어가던 제가 버튼을 누르자마자 딱 열리는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뭔지 알겠다. 송구영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송구영신은 보내다 송, 묵을 구, 맞이할 영, 새로울 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연말연시에 많이 쓰는 말이죠.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사자성어거든요. 이 말이 처음 만들어진 건 중국 당나라 때예요. 시인 왕환이 쓴 시에서 나온 말인데 그 시의 배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강가에서 새해 첫날 해가 뜨는 걸 바라보면서 지은 시였거든요. 밤이 완전히 가기도 전에 새벽이 오고 옛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새해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왕화는 그 순간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구나. 끝과 시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생각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뭔가 완전히 끝내고 나서야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날 깨달았죠. 인생은 엘리베이터처럼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히는 거구나. 억지로 문을 닫으려고 하거나 열리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진짜 중요한 건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옛 것을 보내면서 동시에 새 것을 맞이하는 것. 그게 바로 송구영신의 진짜 의미였던 거죠. 배은망덕, 배은망덕.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받은 것만 기억하고 준 건 까먹는다고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은 배 등질 배, 은혜의 은, 망, 잊을 망, 덕으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받은 은혜는 등지고 입은 덕은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좋은 일들을 모두 까먹고 오히려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외면하는 상황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 문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는 중이라고 불렸어요. 중이는 왕이 계속 다툼에 휘말려서 19년 동안이나 나라 밖으로 도망 다녀야 했거든요. 그 긴 유배 생활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어요. 특히 계자추라는 신하는 자신의 다리살을 베어서 국물을 끓여줄 정도로 충성스러웠죠. 하지만 중이가 마침내 왕이 되어 진문공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면서도 정작 계자추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계자추는 실망해서 어머니와 함께 산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공이 뒤늦게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 버스 아주머니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도움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써주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못해서 울고 있을 때 방과 후에 남아서 가르쳐주신 선생님,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비도 없던 제게 밥을 사주시던 선배, 취업 준비할 때 이력서를 몇 번씩 봐주시던 친구들. 그런데 저는 그분들께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잘 되고 나서는 그런 도움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배은망덕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더라고요. 3인성호, 3인성호. 택시 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가씨,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대단해. 우리 때는 소문 하나 퍼지는데 일주일도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이면 전국이 다 아는구먼.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요. 며칠 뒤 정말 무서운 일을 겪고 나서야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3인성어인데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3은 새삼, 인은 사람인, 성은 이룰 성, 호는 호랑이 호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을 말도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 사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의미예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도 소문이 돌고 돌면 마치 정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더욱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의 위나라에 방총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왕의 신임을 받던 그가 조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전하, 만약 한 사람이 와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고개를 저었죠. 당연히 믿지 않는다. 시장에 호랑이가 웬 말이냐?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한다면요? 왕이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 조금 의심스럽긴 하겠지만 여전히 믿기 어렵다. 세 번째 사람까지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때 왕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믿게 될 것 같다. 방총이 깊이 절하며 말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조나라에 가 있는 동안 저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3번만 거짓말을 하면 전하께서도 결국 믿으실 테니까요. 왕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정말로 방총이 조나라에 간 사이 3명의 신하가 차례로 와서 그를 모함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던 왕도 결국 의심하기 시작했고 방총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왕의 신임을 잃은 상태였던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 택시를 탄 날 며칠 뒤 직장에서 정말 황당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팀장님과 사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말이었는데 처음엔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야기를 1명, 2명, 3명이 계속 반복하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저와 가까운 동료까지도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3인성어구나. 거짓도 3번 들으면 진실이 되는 무서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더 조심스럽게 듣고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금지옥엽, 금지옥엽.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자기 딸 자랑을 하시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애들이 흙 못 쳐가며 놀 때도 혼자 조용히 책 읽고 옷 한 번 더럽힌 적이 없거든요. 마치 금으로 만든 가지, 옥으로 만든 잎사귀 같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금지옥엽이에요. 금, 가지지, 옥, 잎, 엽. 금으로 만든 가지와 옥으로 만든 잎사귀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집안의 귀한 자녀, 특히 딸을 표현할 때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예쁘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옛날 중국 한나라 때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가 자신의 누이 동생을 너무나 아꼈거든요. 그 누이가 바로 평양공주였는데 어릴 때부터 정말 아름답고 총명했대요. 무제는 평양공주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아이는 마치 금으로 만든 가지에 옥으로 만든 잎이 달린 것 같구나. 세상에 이런 귀한 보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정작 평양공주는 어땠을까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너무 소중하다고 너무 귀하다고 해서 궁궐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진짜 사랑은 상자 속에 곱게 모셔두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버스 안 아주머니처럼 자식을 금지옥엽이라며 과보호하면 정작 그 아이는 세상의 거친 바람도 못 견디는 온실 속 화초가 되어버리거든요. 진짜 금지옥엽은 소중히 여기되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키워주는 거였어요. 진퇴양난, 진퇴양난. 여러분,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한 직장인이 문 앞에 서 있는데 이미 10,000원인 지하철에 억지로 몸을 밀어 넣으려다가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애매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발 하나는 지하철 안에, 발 하나는 플랫폼에 있는 상태로 말이에요. 들어가자니 사람들한테 찔림받을 것 같고
나오자니 지각할 것 같고.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은 나아갈 진, 퇴는 물러날 퇴, 양은 두 양, 난은 어려울 난자예요. 앞으로 가기도 어렵고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상황을 뜻하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에요. 어떤 선택을 해도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에 한나라의 유명한 장군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신은 어려서부터 무척 가난했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한 깡패가 한신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너 같은 놈이 칼을 찬다고? 용기가 있으면 나를 찔러봐. 없으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 한신은 그 순간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칼을 빼면 살인자가 되고 굴복하면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한신은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갔어요.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만 한신은 더 큰 꿈을 위해 참았던 거예요. 나중에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장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데요. 지하철 문 앞에서 망설이던 그 직장인처럼 우리 인생에도 정말 많은 진퇴양난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두자니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계속 다니자니 제 꿈이 죽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진퇴양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순간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때로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야말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건곤일척, 건곤일척. 택시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젊은이, 인생은 한 번 던지기예요. 망설이면 기회는 다시 안 와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었거든요. 건곤일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건은 하늘, 곤은 땅, 일은 한 번, 척은 던진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걸고 한 번 던진다. 즉, 운명을 걸고 단 한 번의 승부를 벌인다는 의미예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든 걸 걸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거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all or nothing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작전을 세웠거든요. 적군이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신은 자기 군사들을 강가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배를 모두 불태워 버렸어요. 군사들이 완전히 당황했죠. 장군님,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한신이 말했어요.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이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정말 무서운 전략이었지만 군사들이 각오를 다지게 되면서 결국 대승을 거뒀다고 해요. 호세할 길을 아예 막아버리니까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저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 택시를 탔던 날이 바로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날이었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가족들도 반대했고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 그 택시기사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망설이고 있으면 정말 기회는 다시 안 온다는 걸. 그래서 그날 바로 사표를 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말이죠. 건곤일척. 때로는 모든 걸 걸고 한 번 던져야 할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오비삼척, 오비삼척.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니 중학교 때 쓴 글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쓴 일기 내용이 뭐냐면 앞머리를 자르고 싶어서 가위로 조금씩 잘라냈는데 계속 삐뚤어져서 더 자르고 또 자르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앞머리가 거의 다 사라져서 한 달 동안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딱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오비삼척이에요. 오는 나, 오, 비는 코, 비, 삼은 석, 삼, 척은 자척이에요. 직역하면 내 코가 석자라는 뜻인데 이게 왜 이런 의미가 됐을까요? 코는 얼굴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코가 석자나 되게 길다고 하면 정말 우스꽝스럽겠죠.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쓰여요. 남의 흠은 잘 보면서 정작 자기 문제는 모르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자성어는 중국 고전에서 나온 말이에요. 옛날 어떤 학자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아주 세세하게 지적하면서 정작 자기 얼굴에 묻은 밥풀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남의 작은 실수는 현미종으로 보듯 찾아내면서 자기 얼굴에 큰 밥풀이 붙어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앞머리 자르던 그날을 생각해보니 정말 오비삼척이었던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서 계속 자르고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만 더 다듬으면 예뻐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옆에서 엄마가 그만하라고 말렸는데도 제 생각에만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 학교 가서 친구들이 놀라는 표정을 보고서야 제가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었는지 깨달았죠. 결국 우리 모두 자기 코 길이는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모습부터 돌아보라는 지혜가 담긴 말이에요. 면종복배, 면종복배.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1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 혼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두 개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다른 하나는 뭔가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면종복배예요. 면은 얼굴면, 종은 따를 종, 복은 배복, 배는 등배를 뜻해요.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의 유래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중국 당나라 때 현종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는 양귀비라는 절세미인에게 완전히 빠져서 나라 일은 뒷전이었죠. 신하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감히 황제에게 직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모두 폐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고 수근거렸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면종복배라는 말이 생겨났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던 순간 저도 똑같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회사에서 정말 힘든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는데 회의실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건 절대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동료들과 커피 마실 때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냐? 며 불평했으면서도 정작 상사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용기는 솔직함에서 나온다는 걸요. 면종복배로 살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은인자중, 은인자중.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지나다니는 골목에 사는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처음엔 사람만 봐도 도망가던 아이가 몇 달 지나니까 조금씩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음식을 서둘러 먹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주변을 살피고 천천히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이 저게 진짜 생존의 지혜구나 싶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바로 은인자중인데요. 은은 숨길 은, 인은 참을 인, 자는 스스로 자, 중은 무거울 중자예요.
직역하면 숨기고 참으면서 스스로를 무겁게 한다는 뜻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참으면서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요즘 말로 하면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소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흉노족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고문을 당하고 회유를 받았지만 절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반항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속으로는 분노와 절망이 끌어올랐을 땐데 겉으로는 담담하게 견뎌냈거든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나무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의 인내와 신중함을 기려서 은인자중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떠올린 건 바로 제 직장생활 첫 해였어요. 신입사원이었던 제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선배가 실수를 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때 정말 화가 나서 당장 따져보고 싶었는데 문득 그 고양이가 떠올랐어요.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던 그 모습이요. 그래서 일단 참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몇 주 후에 진실이 밝혀졌고 오히려 제가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좋게 평가받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때로는 당장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큰 힘이 된다는 걸요.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때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은인자중,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야말로 인생의 진짜 무기가 아닐까요? 옥석혼효, 옥석혼효.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어제 집 앞 골목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작은 녀석이 썩은 음식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먹을 만한 것만 골라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을 표현한 사자성어, 옥석혼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옥석혼효는 옥, 돌석, 섞일혼, 뒤섞을 효로 이루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귀한 옥과 흔한 돌이 뒤섞여 있다는 뜻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섞여 있어서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인터넷에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때 조나라에 인상녀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진나라 왕이 조나라의 귀한 보석 화씨벽을 자기 나라 15개 성과 바꾸자고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진나라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인상녀는 달랐어요. 그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죠. 전하, 지금 우리 조정에는 옥과 돌이 뒤섞여 있습니다. 누가 진짜 충신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알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위기야말로 진짜 인재를 가려낼 기회입니다. 결국 인상녀는 목숨을 걸고 진나라로 가서 화씨벽을 지켜냈고 그 일로 조나라에서 가장 신임받는 신하가 되었죠. 그때 그 길고양이가 보여준 선택의 지혜가 떠올랐어요. 저도 몇 년 전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누구를 믿고 함께 일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어요. 겉으로는 다들 열정적으로 보였지만 막상 일이 시작되니 진짜 실력 있는 사람과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 금세 드러나더라고요. 결국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죠. 길고양이도 본능으로 좋은 것을 가려내듯 우리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옥석 혼효의 세상에서 진짜 옥을 찾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견원지간, 견원지간. 방금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개와 원숭이가 같은 우리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요. 개는 계속 지저대고 원숭이는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나죠. 서로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거리고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도 바로 공격 자세를 취해요. 왜 이럴까 생각해봤는데 원래부터 천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자성어가 바로 견원지간이에요. 견은 개견, 원은 원숭이원, 지는 사이지, 간은 사이간자예요. 개와 원숭이 사이라는 뜻인데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그런 원수 같은 사이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어요.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인데요. 어떤 마을에 정말 사이가 나쁜 두 집안이 있었어요. 한 집에서는 개를 키우고 다른 집에서는 원숭이를 키웠는데 이 동물들이 만날 때마다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대요. 개는 원숭이를 보면 미친 듯이 짖어대고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개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주인들도 자기 집 동물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개 키우는 집 사람들은 원숭이 키우는 집만 봐도 화를 냈고 원숭이 키우는 집 사람들은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속이 뒤틀렸대요. 결국 이 두 집안은 대대로 원수가 되었고 사람들이 정말 사이가 나쁜 관계를 표현할 때 견원지간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사람도 정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아까 말한 개와 원숭이처럼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만난 어떤 동료와 정말 그랬거든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 안 맞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견원지간이란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화합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맞춰지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중마고우, 중마고우.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매일 같은 골목을 지나다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노란 털의 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경계하며 도망가던 녀석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제가 나타나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다가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고양이가 저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분한다는 거예요. 매일 먹이를 주는 아주머니, 가끔 쓰다듬어주는 할아버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두 친근하게 대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쓰는 중마고우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중마고우, 한자로는 대나무 죽에 말마, 옛고에 벗우자를 써서 중마고우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라는 뜻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그래서 서로를 정말 잘 아는 오랜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중마고우는 소꿉친구, 발톱친구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세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살았던 소사라는 사람과 버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대나무로 만든 말이었어요. 긴 대나무를 가랑이 사이에 끼고 말 타는 흉내를 내며 뛰어다니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목마나 흔들말 같은 건데 그 시대엔 대나무가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였거든요. 소사와 버문은 매일같이 대나무 말을 타고 동네를 누비며 놀았어요. 때론 기사가 되어 싸우기도 하고 때론 장군이 되어 전쟁놀이도 했죠. 그렇게 함께 자라면서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우정을 유지했다고 해요. 두 사람 모두 훌륭한 학자가 되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적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서로를 챙겼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스마트폰도 게임도 없는 시대에 대나무 하나로 하루 종일 친구와 함께 놀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순수함 때문에 오히려 더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떠오른 친구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매일 함께 등하교했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와 저는 방과 후면 늘 골목에서 숨바꼭질하고 구슬치기하고 겨울엔 눈사람 만들고 정말 시시콜콜한 일들을 함께 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그 친구 가족이 이사 가게 됐어요. 이사 가기 전날 밤 둘이 골목에 앉아서 별을 보면서 했던 약속이 있어요.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자고 했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서로 바빠져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몇 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서야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그때 그 친구가 해준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너랑 골목에서 놀던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화려한 추억이 아니라 함께 보낸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중마고우는 단순히 오래된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을 함께 나눈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이심전심, 이심전심.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골목 끝에 앉아있던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서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고양이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그 순간 떠오른 말이 바로 이심전심이에요. 이심전심이라고 읽어요. 이는 이것, 심은 마음, 전은 전할, 심은 또 마음이니까 이 마음이 저 마음에 전해진다는 뜻이에요.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연인 사이에서 우리 이심전심이야 라고 말할 때도 있고 가족끼리 말 안 해도 알겠네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깊은 교감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선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스승과 제자 사이의 특별한 소통 방식을 설명하는 데 쓰였어요. 옛날 한 선생이 제자들에게 불법을 전할 때 긴 설교나 복잡한 이론 대신 단순한 행동 하나로 깨달음을 전했다고 해요. 어느 날 스승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보이자 수많은 제자 중에서 단 한 명만이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스승은 알았죠. 이 제자만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걸요.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은 말 없이도 스승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스승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 제게도 있었어요. 길고양이와 마주친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보니 참 신기했거든요. 고양이가 배고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눈빛만 봤는데도 간절함이 느껴졌고 제가 간식을 꺼내는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고양이도 경계하지 않고 가까이 와서 먹더라고요. 서로 완전히 다른 종인데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통했던 거죠. 결국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순간의 기적 말이에요. 단도직입, 단도직입.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소름 돋았거든요. 저랑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딱 둘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너 지금 뭔가 고민 있지? 완전 당황했어요. 어떻게 아셨지? 싶어서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 꼬여. 단순하게 가. 바로바로 말하고 바로바로 행동해. 그러면서 10층에서 내리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돌아서 가지 말고 직진해. 문이 닫히고 나서 혼자 남았는데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아주머니 말씀이 딱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와 똑같더라고요. 단도직입이라는 말인데요. 단은 홀로단, 도는 칼도, 직은 고들직, 입은 들어갈 입이에요. 말 그대로 칼 하나만 들고 바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복잡하게 돌아가지 말고 우회하지 말고 핵심을 바로 찌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애둘러 말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말하라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데요. 중국 송나라 때 문학가인 석대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글 쓰는 방식이 정말 독특했거든요. 다른 문인들은 화려한 수사법을 쓰고 애둘러서 표현하고 복잡하게 꾸미는 걸 좋아했는데 석대관은 정반대였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바로바로 했어요. 어떤 시인이 달이 아름답네요 라고 돌려서 말하면 석대관은 사랑합니다 라고 바로 말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당시 문인들이 석대관의 글을 보고 비웃었어요. 너무 직설적이야, 품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석대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단칼에 바로 들어간다. 빙빙 돌아서 갈 시간에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다. 이때부터 단도직입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석대관의 글이 훨씬 명확하고 힘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고 지금까지도 그의 작품이 더 많이 읽히고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 아주머니 말씀 들은 다음 날 저도 용기를 냈거든요. 사실 그동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할까? 언제 말할까?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몇 달을 보냈는데 그날 밤에 바로 연락했어요. 나도 좋아해. 사귀자. 딱 이렇게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결과요? 다행히 좋은 결과였어요.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 말할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돌아갈 필요 없었던 거죠. 단도직입, 때로는 가장 짧은 길이 가장 용감한 길이에요. 사양지심, 사양지심.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였어요. 15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나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맨 마지막 층인데도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한국 사람들의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궁금해졌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사양지심이에요. 사는 사양할 사, 양은 양보할 양, 지는 갈지, 심은 마음 신자를 써요. 말 그대로 양보하고 사양하는 마음을 뜻하거든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양보하는 아름다운 마음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공손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문에서 누가 먼저 들어갈지 서로 양보하고 있더래요. 서로 상대방을 먼저 들여보내려고 하면서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공손술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진정한 예의는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런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을 때였거든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던 자리였는데 같은 팀의 선배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그 승진이 저보다 더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물러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분도 저를 배려해서 양보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결국 둘 다 양보하려다가 제3의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처음엔 바보 같은 일을 했다고 후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그 순간의 사양지심이 저에게 더 큰 것을 가져다 줬다는 걸요. 진정한 여유와 마음의 평화 말이에요. 맹자정문, 맹자정문. 길고양이 한 마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제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신기하게도 정확히 오후 3시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변함없이 말이에요. 어느 날 호기심이 생겨서 그 고양이를 따라가 봤더니 놀랍게도 복잡한 골목길을 헤매지 않고 정확히 목적지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고양이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바로 맹자정문이라는 사자성어거든요. 맹자정문은 장님맹, 사람자, 발을정, 문문 이렇게 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직역하면 장님이 문을 바로 찾아간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말은 눈이 보이지 않아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깊게 들여다보면 외적인 조건이나 한계가 있어도 내면의 확신과 경험으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라는 뜻이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 전국시대 때 제 나라에 한 현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셨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마을 어디든 혼자서 정확히 찾아다닐 수 있었죠.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으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눈으로 보는 길은 하나뿐이지만 마음으로 아는 길은 수천 가지입니다. 저는 마음의 나침판을 따라 걸을 뿐이에요.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화재가 났어요. 연기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길을 잃고 있을 때 그 현자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어요. 오히려 눈이 보이는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길을 찾아낸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진정한 지혜는 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며 맹자정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의존하며 살았구나 하고 말이에요. 새로운 환경에 가면 항상 불안해하고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며 지도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고양이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길을 찾고 있었어요. 냄새로, 소리로, 발바닥 감촉으로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진정한 길 찾기는 눈이 아니라 경험과 직감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여리박빙, 여리박빙.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젊은 친구, 요즘 사는 게 어때요? 하시면서요. 솔직히 처음엔 당황했는데 그분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서 대답을 해드렸어요. 힘들어요. 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지? 하시는 거예요. 그때 떠오른 말이 바로 여리박빙이에요. 여리박빙. 여기서 여는 같을 여, 리는 밟을 리, 박은 얇을 박, 빙은 얼음 빙이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얼음을 밟고 걷는 것 같다는 뜻이에요. 매 순간 조심스럽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극도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춘추시대에 위나라 공자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나라는 혼란스럽고 신하들은 믿을 수 없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나날이었죠. 그런데 이 위공자가 한 말이 나는 마치 깊은 연못에 빠진 것 같고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 같다 였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심정이었던 거죠. 그 절박함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담긴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날 버스에서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더욱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고 모든 선택이 조심스러웠죠. 마치 얇은 얼음판 위에서 숨을 죽이고 걷는 것처럼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래도 그 얼음 위를 건너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열이박빙이라는 말 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견디며 나아가는 용기도 담겨 있더라고요.